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의 작가, 그리고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의 저자 오은영입니다. 자, 이 질문이요. 책을 쓰면 한 권이에요. 이 주제를 한마디로 큰 타이틀을 말하자면 사회성의 발달. 이걸 다루는 사실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게 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또 몇 시간씩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 가족,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또 친구, 지인, 이렇게 동심원으로 보자면 점점 동심원이 넓어지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의 가장 정점은 나, 그 다음에 동심원의 가장 안의 원은 나와 가족, 나의 배우자, 부모, 뭐 이런 자식, 이런 관계고요. 그 밖에 동심원은 예를 들어 결혼을 했으면 원가족, 또 그 밖에는 거리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아주 친한 친구들, 또 선배, 후배, 동료,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이 어디에, 동심원에 어디에 서 있느냐를 잘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어쨌건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성장 중에 사회성의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학동기라고 하죠. 학동기는 뭐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동기 연령이라고 해요. 학교에 다니는 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때 친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조금 더 혼자 자기 자신한테 몰두돼서 조용히 보내는 게 더 편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사회적 관계나 대인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개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교 이럴 때는, 중학교,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친구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도 되고 또 공부도 훨씬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정서의 발달이 되고 개방성을 배우고 또 많은 상식을 배움과 동시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같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래 사회적인 관계를 연습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들이 이제 반이 딱 바뀌잖아요. 새 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모님들이 뭐 친구 많이 사귀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친구 그러면 영어로 friend, 복수로 friends라고 하는데요. friends와 같은 반 아이들, classmates가 다른 개념이에요. 친구는 아주 가까운 친구를 의미해요. 친구는 보통 손꼽아요. 아주 몇몇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친구와 같은 반 아이들을 구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용을 했었어요. 혼용. 그러니까 사실 친구는 좀 힘들어도 친한 친구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같이 가서 도와줘요. 근데 같은 반 아이들은 자기 사정이 있으면 못 들어주기도 해요. 가까운 친구는 심심해하면 놀아줘요. 시간이 있으면. 같은 반 아이들은 얘를 좋아해도 사정이 있으면 못 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친구라고 하면 인간의 관계를 맺는 시작점에서 굉장히 오래된 아주 스페셜한 가까운 사람의 단어를 딱 써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걸 헷갈려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이들한테 같은 반 아이들과 친한 친구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막 사귀고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고, 같은 반 아이들과 공간을 그럭저럭 같이 사용하고 뭘 물어보면 대답도 좀 해주고 싸우지 않고 특별히 심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튀지 않고 자기가 고통스럽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오면 100점. 수미양가 중에 수. 이렇게 말해주면
어른들도 내가 이거를 먼저 알았더라면 학창 시절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반 아이들 클래스메이트를 아주 친한 친구인 프렌즈로 너무 생각하거나 이것을 자꾸 물어보면 약간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너 너네 반 아이들하고 그냥 교실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 이렇게 물어봐야지. 너 친구 사귀었어? 그러면 외향적인 애들은 하루 이틀 안에 사귀기도 하지만 또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잘 지내면서도 잘 지냈는데 의외로 본인이 좀 너무 따돌림을 겪었다든가 요즘에 그 약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아웃사이더, 아싸였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결국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나면 인간관계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일단 같은 반 아이들과 친구의 개념을 분명하게 구별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짧을 때는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막 사귀려고 지나치게 애를 써서 본인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감정 표현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좀 소극적인 아이인데 부모가 자꾸 친구를 사귀라고 너무 그러면 지나치게 적극적인 아이들 틈으로 너무 빨리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생각보다 또 자기하고 조금 잘 요 결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천천히 사귀어. 친한 친구는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야. 같은 반 아이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서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게 맞고요. 처음에 특히 반이 바뀌었을 때는 너무 친구를 빨리 사귀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는 게 맞고요. 그저 학교에 가서 등교부터 하교까지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다 오면 그렇게 잘한 거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랑 관계는 언제나 변합니다. 이 변한다는 게 꼭 나쁜 쪽으로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도 변하지만 변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 사이에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좀 언짢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당연하다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멀어지면 그것을 가깝게 느끼는 친구하고는 좀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모르는 사람하고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깝다고 느끼는 좀 단짝처럼 지낸 친구는 혹시 내가 너 좀 마음 언짢게 한 게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근데 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떤 아이들은 자기 방식이 있어요. 자기 방식에 딱 맞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고 좀 합당하게 처리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는 그 친구를 독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황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한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아이한테 다그치거나 혼을 내시면 아이들이 문을 닫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부모가 너무 너 걔랑 사귀지 마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걔도 좋은 점이 많겠지만 이런 게 조금 너하고는 어떨 때 불편하네. 걔는 왜 그러는 것 같아? 너는 왜 불편해? 이렇게 물어봐서 좀 인간의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아이가 조금씩 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사회성의 발달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커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어찌 노는 것보다 공부를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요. 그런 애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러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공부를 흥미 없어 하는 건 당연해. 근데 공부를 어른들이 왜 하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공부 이런 이제 주제가 나오면 늘 부모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잘 키우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성공 신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얘는 좀 어떤 아이지?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살아갈까? 얘가 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난 무엇을 도울까? 나는 어떤 부모로서 얘 옆에 존재할 때 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시켜서 성적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보내서 직장을 탄탄하게 해서 연봉을 많이 받을까? 그러면 실력 있는 아이가 되고 실력이 있으면 성공을 해서 이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성공 신화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페트병으로 머리를 때린다든가 네, 또는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라고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때린다든가 이러기 쉽죠. 그러나 공부는 대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골라 배우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10개 중에 9개를 틀려도 하나를 알면 오, 이거 하나를 내가 오늘 안 해? 이러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기 신뢰감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늘 제가 퀴즈를 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 점수를 적어보십시오. 제 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의 점수입니다. 기억 못하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최소한 6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좀 공부 좀 해보겠답시고 졸리면 눈도 비비고 허벅지도 두드려보고 얼음도 깨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바카스도 먹어보고 고개도 흔들어보고 어쨌든 좀 늦게까지 깨워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은 한 번이라도 있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점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부라는 이 단어 주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열심히 해봤던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이 옥상에도 올라가요.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죠? 87점이었는지 53점이었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 그 점수를 아이들은 옥상에 올라가서 밑도 내려다보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박사님, 얘한테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나을지 과외비나 학원비를 모아서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장사 미천을 줘야 될지 한번 봐주세요. 이러고 데려오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딱 그렇게 말해요. 장사는 쉬운 줄 아십니까? 자, 잠깐 나가 계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눈이 퉁퉁 부어왔어요. 너 왜 울었니? 어제 아빠가 창고에서 다 찢어가지고요. 아빠한테 대들어갖고 또 드립다 몸싸움하고 맞고 울어갖고 왔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학교는 잘 가? 네. 그래? 그거 재밌어? 선생님, 우리 급식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애들이 그래요. 나도 알아. 니네 학교 급식 맛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그 재미에 가죠. 그래, 다행이다. 야. 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니 얼마나 좋으니. 선생님하고는 잘 지내? 선생님 저 얼마나 예뻐하시는데요. 아, 그래? 애들하고는 잘 놀아요. 선생님, 우리 어제 후식으로 에그타르트가 나왔는데 에그타르트가요, 그거 하나 더 먹겠다고 어떤 애가 더 먹어갖고 하나 모자란 애가 또 악을 쓰고. 그렇구나. 학원은 가? 네. 도움이 돼? 그럼요. 선생님 좀 도움은 되죠. 숙제 많어? 네. 다 해가? 아니요. 해갈 때도 있어? 네. 학교에서 좋니? 적어도 안 졸려고 노력은 해요. 학원에서는 좀 안 졸죠. 다행이네. 그럼 저는 알았어. 그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부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막 아빠가 막 무슨 오은영 박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막 뭐라고요, 박사님? 이러면 이제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다시 애 보고 오늘 나가 있어. 자, 그리고 아버님 공부 잘하셨어요? 그럼 그럼요. 엄마도 저도 잘했어요. 얘는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 알겠습니다. 훌륭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뒤적뒤적 시험지를 꺼내서 자, 풀어보도록 합니다. 인수분해 줘요. 그러면 이제 수학과를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많이 까먹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공대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아니 뭐 박사님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 그래도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많이 틀려요. 너무하세요. 뭐 이런 거 한다고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아니 그냥 해본 겁니다. 뭐 다 기억이 좀 안 나시죠? 어쩌면 공부는 나중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들 중에는 나중에 까먹을 공부를 왜 해요? 라고도 합니다. 공부는 그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수학 점수 틀려도 됩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좀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뇌가 발달하면 장사를 해도 그래도 좀 남기고, 그리고 끝까지 풀어서 설사 답이 안 나와도 에이, 이건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고 결국은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안 자고 책상 언저리에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거기서 쭈그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 다음에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야근도 하고 아침부터 음식 재료 준비해서 설렁탕도 끓이고,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거지 점수로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적절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되고,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잘 키우려는 진심은 맞지만 그것 또한 사랑이지만, 때로는 이 아이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도움을 못 주게 되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차려보는 그 과정이 부모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